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 부분 다른 반들은 수업을 다 했고 3반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선생님 혼자 이렇게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 남아서 3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여기 부분 우리가 평소 수업하는 대로 그냥 진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에 오실 때 교재 필기까지 맞춰가지고 가져오시기를 바랄게요. 이 부분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교실에서 복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다른 반들은 다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반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 교재 41쪽에 있는 부분들 필기들 해가지고 오셔서 월요일날 필기검사 맡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온라인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요 17세기에서 19세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났었던 사회 변화와 문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17, 19세기의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도시와 상공업, 교통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분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바로 도시 중산층의 출현이었고 또한 이전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가 약했고 또 여유가 없었던 평범한 특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서민들이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한 여유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 취향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으니 그게 곧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명청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상업과 도시 그리고 교통의 발달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일본 에도막부 시기에 상업과 교통 그리고 도시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도시는 인구가 밀집된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곧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면 상업과 교통이 함께 발달한다. 이 상업과 교통과 도시는 함께 발달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시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또한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은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많고 풍족하여 값이 싼 물건을 다른 지역 그것이 부족해서 값이 비싼 지역으로 옮겨서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상품의 운송과 상인의 이동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반대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상품의 운송과 상인의 이동이 편리해지게 되면서 또한 상업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상업, 도시는 함께 발달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막부 통치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죠? 교재 41쪽에 나와 있는데 밑주십시다. 에도 막부는 밑줄 칠게요. 에도막부는 무사가 지배하는 엄격한 신분제를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사는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그리고 존인 등의 신분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인구 퍼센테이지를 다 더해보면은 100이 안 되는데요. 한 2% 부족할 겁니다. 그 2%는 승려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사회에서 승려 계층의 경우에는 사실 지배층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피지배층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교재에
사회에 넣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무사는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을 지배하는 지배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무사하면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무사의 모습들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사실 일본은 에도마코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사실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도마코 시기의 무사라고 하면은 칼을 차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 칼을 뽑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은 집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마코 시기의 무사라고 한다면은 공무원의 성격, 행정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신분 계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무사들은 정치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그것을 바탕으로 지배하는 신분 계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특별한 권리, 특권인 까닭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무사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특권을 바탕으로 나머지 신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특권을 무사 집단 소수만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수만이 갖는 특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조선 같은 나라는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그죠?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의 소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명청대의 신사나 아니면은 조선의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특권을 바탕으로 그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특권을 소수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철저하게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밑주십시다. 일본에서의 신분은 무조건 세습되었다.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고 평생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명청이나 조선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 간의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시키는 세습하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무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권을 바탕으로 이 무사 집단을 소수로 유지할 수 있고 그들이 나머지 신분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의 신분 제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다? 농민들이 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도막부는 정확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어떠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느냐? 병농분리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병농분리 정책. 자, 병농분리 정책이란 무엇이냐? 무사와 존인을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하고 농민은 그 밖에 있는 농촌에 거주하도록 한 것이 바로 병농분리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카마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교재에 선생님이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성 아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의 마을을 가지고 조카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무사의 복장을 하고 무사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어디서 칼을 구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이 무사인지 농민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농민과 무사가 섞이고 농민이 무사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예 그 두 개의 신분이 거주하는 지역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 조카마치 안에 거주하게 하고 농민들은 성벽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농촌에 거주하도록 하는 병농 분리의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존인이라고 하는 신분 계층의 경우에는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죠. 이 조카마치 안에 살고 있는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해 주기 위한 상인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무사와 존인은 조카마치 안에, 농민은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을 도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인구가 밀집된 곳을 가지고 도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일본에서는
신사는 지금 병농 분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무사와 종인을 조카마치 안으로 들어와서 모여 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밑줄 칩시다.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보니까 신사나 사대부, 학자들이 지배했던 명청이나 조선과는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시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중국에서는 수상교통망, 양쯔강, 창장강이라든지 연안항로, 대운하 같은 이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상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후에 교통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무사들의 신분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병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도시가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일본 사회가 보이는 몇 가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산킨 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산킨 고타이제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 산킨 고타이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밑줄 칩시다. 전국적인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요, 여간업과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병농 분리 정책에 의해서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했다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산킨 고타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교통과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에도막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에도막부의 통치 체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막번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막번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본은 무슨 시대였냐면 바로 생고쿠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를 생고쿠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무로마치 막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한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무사들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고쿠 시대는요, 지방을 장악한 각각의 다이묘들에 의해서 일본 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전쟁과 하극상이 난무하는 혼란한 시대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생고쿠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생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래서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생고쿠 시대를 통일하게 되면서 일본 전체를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고쿠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여전히 각각의 지방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지역의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다른 다이묘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른 다이묘들로부터 충성과 봉사의 맹세를 받아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지방을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생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요.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무사들을 제거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습니다. 그죠? 자,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가 막번 체제라고 했는데 앞선 이런 통치 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도, 이 일본의 수도였던 오늘날 도쿄죠. 에도와 그 주변은 누가 다스리느냐? 쇼군과 그를 따르는 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막부가 그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도 막부의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에도 막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지방의 다이묘들을 굴복시키고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들은 막부의 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봉사의 의무를 행해야 됐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왜 에도 막부의 통치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부르느냐? 수도인 에도와 그 주변의 쇼군과
막부가 통치를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각각의 다이묘들이 번을 통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을 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번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쇼군과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무역 파트 배울 때 에도 막부에서는 아무나 무역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막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주인장 또는 쉬인장이라고 하는 붉은 도장이 찍힌 무역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무역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이 다이묘들이 막부가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음으로써 그 돈으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면 다이묘들이 막부를 능가할 수 있는 무력을 갖게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막부는 다이묘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역을 하도록 무역 허가증인 주인장을 발급해 줬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산킹고타이제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그런 막부와 쇼군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던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킹고타이제 한자로는 참근교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에 가면은 에도와 그 주변을 다스리는 쇼군과 막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은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는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가 있어요. 그죠? 일본에는 수많은 번들이 있었어요. 뭐 초슈번, 사스마번, 아이즈번 등등등 여러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번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킹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번을 다스리는 다이묘로 하여금 1년마다 교대로 자신의 번과 에도를 번갈아가며 교대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산킹고타이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산번의 다이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2021년에는 내가 오산에 머무르면서 오산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수도인 에도로 가서 에도에 가서 쇼군과 막부와 함께 일본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이 산킹고타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에 자신의 번에서 자신의 번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2022년이 되면은 에도로 가서 쇼군과 막부와 함께 에도에서 일본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제도가 바로 산킹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제도를 왜 시행을 했을까요? 그렇죠. 막부와 쇼군 입장에서는 다이묘들이 반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막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곁에 두고 감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그렇게 항상 에도에 이 다이묘들을 두게 되면은 이 다이묘들이 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는 에도에서 다이묘가 일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번에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에도로 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쇼군과 막부가 에도에 다이묘가 있는 동안에는 그가 딴짓을 하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이런 어떤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에 다이묘가 에도로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번에 머무르고 있다?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아, 제가 딴짓을 하고 있구나. 혹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라고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이묘와 번을 제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산킹고타이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더, 이 다이묘의 부인과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항상 어디에 거주하게 하였느냐? 에도에 거주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무엇이겠어요? 인질이에요. 그죠? 다이묘가 1년 동안 자신의 번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 1년이나 짧은 시간 안에도 에도 막부에 반란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묘가 번에서 자신의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하면은 에도에 머물고 있는 다이묘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였으니 그 제도가 바로 산킹고타이제의 참근교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인 막번 체제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주나라의 왕과 제후와 관계와 유사합니다. 그죠? 왕이 전국을 직접 통치하지 못해서 지방에 대한 통치를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맡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봉건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막부의 통치 구조를 봐도 그와 유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쇼군과 다이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봉건제와 같은 관계였다. 봉건적인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주종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주나라의 봉건제에서는 왕과 제후 사이에서의 그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안전장치를 걸어두었나요? 그렇죠. 바로 왕은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했습니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불렀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막번 체제에는 쇼군과 다이묘 사이에 어떤 안전장치를 걸어둔 거예요? 그렇죠.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나라 봉건제에서 시행했던 혈연적 관계라고 하는 안전장치보다 튼튼해 보이나요? 그렇죠. 혈연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앙에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에도 막부의 막번 체제는 봉건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성격이 무척 강했다고 해서 이것을 중앙 집권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와 교통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그죠? 자, 산킨고타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은 1년마다 자신의 번과 에도를 왕래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자, 다이묘같이 높으신 분들이 지방에서 에도까지 가는데 험한 산길이나 혹은 뭐 이게 중간에 물에 의해서 길이 끊겨가지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위험한 그런 길들을 가시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의 다이묘가 에도까지 갈 수 있도록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망이 정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겠죠. 또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게 길목에 여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관업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무엇이 발달한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다 그랬어요. 그죠? 산킨고타이제의 시행으로 교통과 여관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무사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교통과 상업과 도시가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교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 산킨고타이제, 산킨고타이제이고요. 에도 막부의 통치체제 옆에 들어갈 말은 막번 체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각 번의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외치십시다. 1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전체 주민의 약 10%가 도시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도시에 거주한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민의 10%가 도시에 거주한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도, 오사카, 교토 이러한 곳들이 인구 수십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에도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의 수도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물류 중심지예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농수산물들이 모두 이 오사카를 거쳐서 유통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바로 이 오사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도시로 발전하게 되고요. 교토 같은 경우에는요, 천년의 고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경주랑 개성을 더한 정도로 일본의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 바로 교토이고 또 천황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막부가 직접 통치하는 막부 직할령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같은 곳들도 수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었어요. 육상교통이나 수상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왜 핵폭탄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상공업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여기를 파괴하는 것이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업의 발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호상을 대신해서, 초기에 호상을 대신해 출연한 신은 상인들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유추칩시다. 도이야 나카가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동업인 조합을 결성하는데 그게 나카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초기에 호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냐면은요, 이제 막 조카마치가 형성될 때, 그때 이제 조카마치에 들어가서 무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해 줬었던 상공업자들, 조리들을 가지고 이 시기에 초기의 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조카마치 안에서 무사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초기의 호상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상인 집단 내에서도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화되는, 나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이야, 도매상이라든지 나카가이라든지 중개상, 고우리, 소매상 같은 이런 사람들로 여러 계층의 상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도매상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과수원에서 직접 과일 가져오시는 분인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파는 분들은 소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각각의 과수원에서 과일을 사가지고 소매상들한테 과일을 파는 도매상들로부터 물건을 사옵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매상, 중개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큰 규모로 물건을 다루면서 유통을 담당하면서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사에서 이 시기에, 에도 막부 시기에 상업의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 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여요.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 동업인 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나카마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카마들은 밑줄 칠게요. 영업권의 독점을 모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권의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전부 다 교복집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거기에는 직접 교복을 만드시는 그 양복을 만드시는 뭐라 그러죠? 테일러들이 한 분씩 다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사려면 그런 데 가서 그 테일러에게 치수를 재고 자기의 몸에 맞는 교복을 그 가게에서 직접 구매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장에서 교복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복 회사가 몇 개 남았나요?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뭐 이런 어떤 기업들만 딱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원래 조카마치 각각의 이제 조린들이 있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이런 어떤 큰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의 독점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일종의 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복회사가 3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 3개의 교복회사가 자기들끼리 짜고 교복값을 올리자라고 결정을 해버린다면은 학생들은 비싼 값을 주고 그로부터 교복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담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런 개념이 없었던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어떤 중개상이나 도매상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통해서 특정 지역 안에서 어느 번이나 막부 직할령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부나 쇼군이나 다이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막부와 쇼군과 다이묘, 막부와 다이묘들은 이러한 영업권의 독점을 처음에는 허가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요. 외치십시다. 18세기 초에 가게 되면 결국 막부와 다이묘는 이들의 영업의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에 이릅니다. 왜냐면은요, 이들이 특정 지역의 영업을 독점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무엇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냐? 그들로부터 더 많은 영업세를 막부나 다이묘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의 상행위를 몇몇 상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은 막부와 다이묘 입장에서도 편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만 조정을 하면은 얘들아 물건값 올려라, 물건값 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등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의 상공업을 통제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영업권의 독점을 인정받은 상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업권을 독점을 인정받은 나카마들도 나타나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부 나카마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막부나 다이묘로부터 영업권의 독점을 인정받은 나카마를 가지고 가부 나카마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상업이 발달해 가게 되면서 북쪽의 산시상인, 남쪽의 휘저우상인 같은 전국적인 단위로 활동을 하는 큰 규모의 상인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조선에서도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과 같은 큰 규모의 자본을 굴리는 거상들이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본에서도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네모칸 안에다가 부연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밑에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무사들은 화폐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수입이 무엇이었다? 쌀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무사들은 농민들로부터 그들이 내는 세금을 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요, 이런 어떤 시장에 나가서 뭔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할 필요가 있었느냐? 농민들이 세금으로 낸 쌀을 돈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쌀을 돈으로 바꿔줄 상인들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쌀을 판매하는 쌀 매각 시장이 일본에서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쌀 이외의 다른 상품들을 다루는 전문적인 매각 시장도 함께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놓치십시다. 전문적인 어떤 매각 시장을 담당하는 중개 매매 상인들이 성장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바로 도이야 나카가이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사가 일본 사회의 지배층이긴 했지만 이러한 상인들이 쌀을 돈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일본 내에서 경제활동을, 무사들도 일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쌀의 가격이 더욱더 하락하게 되자 무사들은 똑같은 양의 쌀을 수입으로 받아도, 세금으로 받아도 그것을 돈으로 바꾸게 되었을 때 그 돈이 훨씬 더 이전보다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돈이 부족한 무사들 어떻게 하느냐? 당장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 많은 상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요. 자, 그러면은요, 원래 일본은 무사가 갑, 나머지가 을인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게 되면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죠? 무사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린들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린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화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조린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다른 반은 다 대면 수업을 했는데 3반만 이 부분 영상으로 찍게 됐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른 반에서 좀 찍어 놓을 거 그랬다는 후회가 좀 막심하게 밀려오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에도 시대 때 상업과 도시와 교통의 발달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문화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